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길을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외면하고 심지어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자신에게는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왔지만 정작 그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면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도리와 생존이라는 두 갈림길 앞에서 깊이 고뇌했던 한 왕의 쓸쓸한 선택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어떤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그의 진정한 의도가 어떻게 재평가되었는지 함께 탐색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국가의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조선의 제15대 왕, 광해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참화가 휩쓸고 지나간 뒤 시작됩니다. 불과 몇 년 전 조선 팔도는 왜군에게 짓밟혀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에 신음했죠. 궁궐은 폐허가 되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시대였죠.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조선은 굳건히 믿고 의지하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에 대한 사대 정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을 통해 조선을 도왔기에 명에 대한 의리는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선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자 수백 년간 이어져온 굳건한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혜성처럼 떠오른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며 명나라의 오랜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선은 명과 후금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죠. 바로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여느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대신해 전국을 돌며 전시 분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죠.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상론이 아닌 오직 현실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의 즉위는 혼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하겠다며 조선에 파병을 요청해 온 것이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왔던 은혜를 강조하며 당장이라도 대규모 병력을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친명배금, 강경파 대신들은 목청을 높이며 명의 요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명에 대한 의리는 국가의 존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다시 백성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과 후금의 싸움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조선에게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죠. 광해군은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그의 현실로는 조정의 강경파들에게는 배신으로 비쳤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광해군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명나라의 압력과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 사이에서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마다 홀로 지도를 펼쳐들고 고뇌하는 광해군의 모습은 마치 폭풍 속의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광해군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홀로 지도를 펼쳐들고 명과 후금의 국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겼죠. 마치 거대한 두 파도 사이에 놓인 작은 배처럼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지켜낼지 밤새도록 궁리했습니다. 그는 결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한 상흔이 아물지 않은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 속으로 나라를 밀어 넣을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명나라가 후금 정벌을 위해 대규모 파병을 요청했을 때 그는 겉으로는 그 요청을 수락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원수 강옥립에게 1만 3천 명의 조선군을 이끌고 명군과 합류하라는 명을 내렸죠. 하지만 여기서 그의 진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강옥립을 은밀히 자신의 처소로 불러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밀명을 내립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적막한 방 안, 왕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전장에 나아가되 명나라 군대의 형세를 보아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선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금에 항복하라. 이것이 바로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건넨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조선의 미래를 건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밀명은 단순히 군사적 지시를 넘어선 것이었죠. 수백 년간 이어져온 명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주의와 의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냉혹하리만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의명분을 등진 배신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죠. 왕의 무거운 명령을 가슴에 품은 강옥립은 거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요동 벌판,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명군과 후금군이 격렬하게 맞붙는 전장은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조선군은 명군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전세는 압도적인 후금군의 기세에 명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갔고 명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후 벌판은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명군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조선군마저 사방에서 몰려오는 후금군에 포위되어 고립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죠. 강옥립은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전우들을 보며 광해군의 밀명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고육지책으로 후금에 투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선군 1만 3천 명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후금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왕의 깊은 고뇌와 백성을 향한 마음이 담긴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격렬하게 비난했고 조선 조정의 사대부들 역시 광해군에게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배신자, 오랑캐에게 투항한 왕이라는 오명이 광해군에게 씌워졌죠. 그들은 광해군이 수백 년간 이어져온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국가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격노했습니다. 광해군이 내린 의외의 선택은 당대에는 국가적인 수치이자 왕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 조정에 와서 분노를 터뜨렸고 조정 대신들은 광해군을 맹렬히 비난하며 폐위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모든 비난과 압력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팔매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길, 즉 백성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키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결단은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지만 당대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에게는 오직 나라의 생존이라는 냉엄한 신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모두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를 내다본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훗날 역사가 그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과연 이 선택이 조선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광해군의 선택은 백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바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에게는 비난의 폭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보호하려 했던 백성들 혹은 조정 대신들은 그를 명나라와의 신성한 동맹을 배신한 자로 낙인 찍었죠. 이른바 배신자라는 오명은 광해군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었고 뿌리 깊은 당쟁과 맞물려 반대 세력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의외의 선택은 분명 위험한 도박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왕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통과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대신 오로지 나라의 생존을 우선했던 그의 실리주의적 접근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도덕적 실패로 비쳤습니다. 그의 몰락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 자신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촉발된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젊은 세자로서 전장을 누비고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는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제15년 만인 1623년 결국 그는 인조반정이라는 비참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은 광해군을 폐륜을 저지른 폭군으로 몰아세우며 왕위에서 끌어내렸죠. 그의 중립외교는 오랑캐와 결탁한 폐륜 정책으로 매도되었고 사르우 전투에서 조선군이 후금에 항복했던 일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자 왕실의 치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광해군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했을까요? 한때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왕은 모든 영광을 잃고 역사 속에서 폭군이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짊어진 채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폐위된 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당대의 시선으로는 그의 중립외교는 철저한 실패로 규정되었으며 역사의 기록 또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잔혹한 아이러니를 품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으로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인조정권은 친명배금, 친명배김이라는 명분 아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는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9년 뒤인 1636년에는 더욱 강력해진 청나라가 다시 조선을 침략해 병자호란을 일으켰죠. 남한 산성에서의 처절한 항전과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전쟁의 참화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았으며 국토는 또다시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이 왜 그토록 고독하게 중립외교를 고집했는지 말이죠. 그의 의외의 선택은 결코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폐허가 된 나라와 전쟁에 지친 백성을 지키기 위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당대에는 폭군으로 낙인 찍혔던 그의 외교적 해안은 후대의 비극을 통해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의 요구대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후금과 전면전을 벌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조선은 더 일찍 그리고 더 처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중립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왕 자신의 파멸을 불렀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의 국력을 보존하고 백성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폐륜 폭군이 아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 고뇌하고 결단했던 비운의 개혁군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실리주의적 중립외교라는 이름으로 뼈아픈 역사를 통해 얻은 지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모두에게 비난받고 버림받았던 한왕의 선택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말이죠. 광해군의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옳음과 생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때로는 대중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역사는 그 선택의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나마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광해군의 비극적인 삶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폭군이라 손가락질하며 폐위시킨 인조반정은 광해군에게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쓸쓸한 유배길에 올랐고 결국 먼 타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그의 중립 외교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자 성리학적 대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광해군이 남긴 모든 업적은 폄하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군이라는 칭호만 남았을 뿐 역사 속에서 지워진 듯 보였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그가 폐위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조선은 다시 한번 거대한 외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새로운 왕조는 친명백임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는 오히려 후금의 침략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참혹한 전쟁은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남한 산성에서의 처절한 항전, 그리고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항복은 조선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국가의 존엄성마저 땅에 떨어뜨렸죠.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실리 외교가 단순히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중립 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왕 자신의 파멸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의 국력을 보존하고 백성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고독한 해안이었던 겁니다. 비록 당대에는 비난받고 오해받았지만 그의 선택은 먼 미래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형세에 따라 항복하라는 밀명을 내렸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모두가 옳다고 믿는 대의명분을 거스르고 오직 나라의 생존이라는 냉엄한 진리를 택한 한왕의 고독하고도 결단력 있는 의외의 선택이었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왕권마저 내던질 각오를 했던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때로는 대중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선택의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나마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단순한 배신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본 고독한 현실주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옳음과 생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던 한 리더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의외의 선택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